2007년 한 영국 은행이 재앙에 직면했어요. 수백억 파운드가 위태로웠죠. 옛 주택조합인 노던 록은 1997년 은행이 되었어요. 야심찬 성장을 목표로 모기지 대출을 위해 막대한 돈을 빌렸죠. 자선단체와 지역사회에도 크게 기부했고요.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닥쳤어요. 예상했던 대출 수입은 사라지고 취약해졌죠. 빌린 수십억을 갚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여기서 위험 신호가 켜져요. 은행은 유동성 지원을 위해 정부에 접근했어요. 이 소식이 새어나가며 공포가 삽시간에 퍼졌죠. 24시간 만에 대중의 신뢰는 증발했어요. 사람들은 저축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영국에서 150년 만에 처음으로 뱅크런이 시작됐죠. 수천 명이 돈을 인출하려 몰려들었어요.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은행은 파산했어요. 상업적 인수자나 추가 민간 지원은 없었어요. 결국 2008년 국유화되었죠. 정부는 이미 수백억 파운드를 제공한 상태였어요. 조사 결과 이사회는 위험 관리에 실패했다고 결론 내렸어요. 한때 인도의 화려한 사업가 BJ 말리아는 억만장자 전 국회의원이었어요. 아버지의 주류 사업을 이어받아 인도 최대 주류 회사 회장이 됐죠. 킹피셔 항공, 포스 인디아 F1팀까지 소유하며 인도의 리처드 브랜슨이라 불렸어요. 하지만 화려함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죠. 킹피셔 항공은 막대한 부채로 파산했고 그는 수십억 달러의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사기 혐의만으로 끝이 아니었죠. 그는 대규모 돈 세탁 혐의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2016년 그는 돌연 영국으로 도주합니다. 인도 정부는 그를 데려오기 위해 필사적이었지만 2020년 그의 마지막 송환 항소는 기각됩니다. 모두가 그가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2025년 4월 현재 그는 여전히 영국에 있어요. 파산 신청 항소에서도 패소했지만 판사는 그는 여전히 다른 근거로 송환에 저항 중이라고 말했죠.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버티는 걸까요?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돈의 힘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의 다음 행보가 정말 궁금하네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버티는 걸까요?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돈의 힘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의 다음 행보가 정말 궁금합니다. 1757년 인도 벵골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벌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한 회사의 거대한 야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영국 동인도 회사, 그들은 무역을 넘어 인도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플라시 전투에서 벵골의 나와비 패배하자 회사는 미르자파르를 꼭두각시로 세웠죠.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빨간불이 켜집니다. 1765년 회사는 벵골과 비하르의 세금 징수권을 손에 넣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세금을 거두는 것을 넘어 국가 재정의 통제권을 의미했죠. 1773년 회사는 벵골의 지방 통치를 완전히 폐지하고 캘커타에 수도를 세웁니다. 초대 총독 워렌 헤이스팅스를 임명하며 직접 통치에 나선 거예요. 회사는 이제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 거대한 식민 제국의 통치자가 된 거죠. 이 통치는 무려 1858년까지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수많은 인도인의 삶과 부가 이 회사의 소나기에 달려 있었죠. 하지만 이런 막강한 권력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857년 인도 전역에서 대규모 반란이 터져나와요. 회사 지배의 정점에 다다른 순간 인도의 분노가 폭발한 거죠. 이 반란은 회사의 통치가 얼마나 불안정했는지 보여주는 방증이었어요. 결국 1858년 영국 정부는 인도 통치권을 직접 가져옵니다. 동인도 회사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영국령 인도 제국이 시작된 순간이었죠. 한 회사가 한 나라를 지배했던 전례 없는 금융 드라마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상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국 건설자였을까요? 1920년대 미국 한 캐비닛 멤버가 돈 때문에 감옥에 갔었죠. 워터게이트 이전 미국 역사상 최대 스캔들이었어요. 주인공은 내무부 장관 엘버트 B. 폴. 그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있었죠. 바로 해군 전략 석유 비축지 티팟돔 유전이었어요. 와이오밍과 캘리포니아에 있던 귀한 땅이었죠. 하지만 폴 장관은 이를 민간 석유 회사에 몰래 넘겼어요. 아주 낮은 가격에 경쟁 입찰도 없이 말이죠. 여기서 빨간불이 켜져야 해요. 뒤로는 회사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거든요. 정부 자산을 개인 금고로 돌린 셈이죠. 하지만 이 위심스러운 거래는 상원의원 토마스 제이 월시의 눈에 띄었어요. 그는 이 불법 계약을 파헤치기 시작했죠. 증거가 쌓여갔고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 다가왔어요. 결국 엘버트 B. 폴은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감옥에 간 대통령 캐비닛 멤버가 되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뇌물을 준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았죠. 이 사건으로 의회는 납세자 기록 소환권을 얻게 되었어요. 정부 비리를 막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었죠. 돈의 유혹은 어떤 권력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2010년 5월 6일 오후 2시 32분 미국 증시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단 36분 만에 무려 1조 달러가 사라졌죠. 1조 달러는 상상조차 어려운 돈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하락이 아니었어요. 순식간에 수많은 회사의 주식이 폭락했죠. 마치 영화처럼 컴퓨터 화면은 온통 빨간불로 뒤덮였습니다. 패닉 그 자체였어요. 여기서 빨간불이 켜지는 거죠. 대체 이 거대한 돈은 어디로 증발한 걸까요? 이 현상은 플래시 크래시라 불리며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고빈도 매매 시스템, 즉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어요. 한쪽에서 엄청난 양의 매도 주문이 폭주하자 알고리즘이 연쇄적으로 반응한 거죠.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속도였어요. 수십억 달러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나타났다를 반복하는 기이한 현상이었죠. 시장 유동성은 바닥을 쳤고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행히도 시장은 20분 안에 대부분 회복됐지만 상처는 깊었어요. 이 사건은 전 세계 규제 당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알고리즘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린 거예요. 수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받고 시장의 신뢰는 흔들렸죠. 그래서 이 사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원인을 찾기 위한 조사가 시작됐어요. 수년간의 조사 끝에 한 영국 트레이더가 조작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플래시 크래시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시장 혼란을 악용했다는 혐의였죠. 플래시 크래시는 자동화된 시장의 어두운 면을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킬스위치 도입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이어졌죠. 1996년 한국 최대 테마파크에 큰 변화가 있었죠. 이름이 갑자기 바뀌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원래 이름은 용인자연농원, 즉 용인자연농장이었어요. 수십 년간 그 이름으로 사랑받던 곳이었죠. 그런데 1996년 갑자기 에버랜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왜 이름을 바꿨을까요? 운영사는 삼성그룹 자회사인 삼성물산이었죠. 1990년대는 한국 기업들이 세계로 진출하던 시기였어요. 용인자연농원은 외국인에게 발음이 어려웠고요. 글로벌 시장을 노리던 삼성에게는 치명적 약점이었죠. 이제 아셨죠? 이름 변경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었어요.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였던 겁니다. 그 결과 에버랜드는 2018년 세계 19위 테마파크가 되었어요. 585만 명이 방문객이 몰렸죠. 돈이 몰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름 변경은 글로벌 브랜드 파워 구축의 핵심 단계였죠. 단순한 이름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였던 거예요. 현재 에버랜드는 120만 제곱야드 규모의 거대 리조트예요. 캐리비안 베이 워터파크와 동물원까지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름은 어떻게 됐을까요? 수십 년간 건재합니다. 이름 하나로 기업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죠. 1986년 일본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폭등하며 거대한 경제 거품이 시작되었어요. 전국 평균 지가는 0.1% 상승했지만 모두가 더 오를 것이라 확신했죠. 이 거품은 통제불능의 통화량과 신용팽창으로 급속히 커졌어요. 정부 정책이 자산시장의 투기 열풍에 기름을 부은 셈이죠. 자산시장성을 높이고 대출 접근성을 낮춰 투기를 장려했어요. 여기서 빨간불이 켜졌죠. 과도한 자신감과 투기 심리가 만연했어요. 1990년 8월 니케이 지수는 최고점의 절반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일본은행의 5번째 긴축 조치에도 거품은 터지고 말았죠.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다른 자산 가격들도 연이어 폭락했어요. 1992년 초 자산 가격 붕괴는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하락세는 10년 넘게 이어져 잃어버린 10년을 만들었죠. 천문학적인 부실 채권이 쌓여 수많은 금융기관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한때 활기 넘치던 일본 경제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 착각이 불러온 대가는 상상 이상이었죠. 2018년이 되어서야 일본의 전국 평균 지가는 0.1% 상승하며 반등 조짐을 보였어요. 거품 붕괴 후 26년 만에 겨우 회복의 신호탄이 터진 셈이에요. 그들의 착각은 일본을 30년간 멈춰 세웠습니다. 단 하나의 잘못된 판단이 한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죠. 그래서 일본 경제는 아직도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려 노력 중이에요. 과거의 실수가 미래의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었던 화폐가 있었어요. 바로 남미 독립영웅 시몬 볼리바르의 이름을 딴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죠. 1879년 도입된 이 화폐는 금과 은을 기반으로 안정성을 자랑했어요. 미국 달러에 고정되면서 그 가치는 더욱 굳건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1983년 여기서 빨간불이 켜져요. 볼리바르 가치가 미국 달러 대비 500배 가까이 폭락한 거예요. 2008년 정부는 강한 볼리바르로 이름만 바꿔 국원을 1000대1로 교환했어요. 새로운 시작처럼 보였지만 2012년 또다시 인플레이션 늪에 빠집니다. 정부는 비현실적인 환율을 고집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비공식 환율을 찾아 나섰습니다. 공식 환율과 너무 차이 났기 때문이죠. 2016년부터 2019년 그리고 2020년에도 볼리바르는 초인플레이션에 시달렸어요. 수천 %에 달하는 물가 상승률은 일상이 됐습니다. 화폐 가치는 말 그대로 종이 조각이 되었죠. 사람들은 돈을 쓰레기처럼 버리기 시작했어요.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베네수엘라의 화폐는 사실상 기능을 잃었습니다. 2021년 정부는 또다시 볼리바르를 100만 분의 1로 재평가했어요. 숫자만 떼어내는 방식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가장 안정적이었던 화폐가 이렇게 맥없이 무너진 거죠.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볼리바르는 비극적인 역사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1997년부터 상원 자리를 지켜온 메인주의 공화당 의원 수잔 콜린스 스스로를 온건 공화당원이라 부르죠. 하지만 동료들은 그녀를 자유파 공화당원이라고도 합니다. 2013년 내셔널 저널은 그녀를 보수 55%, 자유 45%로 평가했죠.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2017년 뉴욕타임스는 콜린스를 공화당 상원 중 가장 자유파로 꼽았어요. 가브트랙 분석에 따르면 그녀는 모든 공화당원과 4명이 민주당원보다 왼쪽에 있었습니다. 온더 이슈스, 온디 이슈즈, 오그는 그녀를 온건 자유지상주의적 자유파로 분류했죠. 사회 60%, 경제 53% 온건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흔들리죠. 미국 보수연합 ACU 및 평생 보수 점수는 고작 46.03입니다. 2016년엔 23%로 보수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이었죠. 반대로 미국 민주행동 ADA는 그녀를 45% 자유파로 평가했어요. 2015년엔 30% 대체 그녀의 진짜 정체는 뭘까요? CQ 롤콜에 따르면 2013년 콜린스는 오바마 대통령과 75.9%나 같은 표를 던졌습니다. 그해 오바마와 함께 투표한 공화당원은 단 2명뿐이었죠. 이쯤 되면 빨간불이 켜지죠. 과연 그녀는 공화당원일까요? 자칭 온건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이념은 무엇일까요? 수잔 콜린스의 중도는 사실상 가장 자유로운 공화당원 위 대명사가 되었죠. 그녀의 표 하나하나가 미국 정치 스펙트럼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온건 공화당원 수잔 콜린스의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건 공화당원 수잔 콜린스의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2007년 대한민국 지도에 세종시라는 새로운 점이 찍혔죠. 이 도시는 서울의 과도한 집중을 해소하고자 탄생했어요. 당시 서울은 인구와 기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죠. 세종시는 충남과 충북 일부를 합쳐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이 계획 과연 순조로웠을까요? 2012년부터 많은 정부 부처들이 세종으로 이전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국회와 몇몇 핵심 기관은 여전히 서울에 남았어요. 이 말은 완전한 수도 이전은 아니었다는 거죠.
목표는 2030년까지 50만 명이 완성된 도시였지만 2020년 기준 인구는 35만 명 수준에 불과했어요. 면적도 465제곱킬로미터로 가장 작고 인구도 적죠. 투자 유치와 혼잡 해소 효과는 미지수였고요. 사람들은 이 이중 구조에 과연 만족했을까요? 서울과 세종 두 개의 심장이 뛰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럼 이 도시 어떻게 됐을까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수조 원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의 진짜 가치는 무엇일까요? 수도 이전은 성공일까요? 아니면 끝나지 않는 논란의 시작일까요? 세종시의 미래는 여전히 물음표로 가득합니다. 세종시의 미래는 여전히 물음표로 가득합니다.